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런 여러 평을 보면 제가 더 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일즈 파워가 딸렸고,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딱 안에서 내부 문양창이 열리면서 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F-22는 그런 거에 탁,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삽팍하게 해서 탁 보여줬는데, 쟤는 그런 거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걔는 떨어졌고, 엔진에서 브래드 위트니가 된 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적응형 변환 어댑티브 사이클, 그 제가 말씀드리죠. 적응형 주기.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바이패스를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거. 그 방식을 쓰게 되면 앞에 소자가 굉장히 내열성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방식이 없었거든. 그래서 공군이 겁이 나서 야, 그건 너무 혁신적이야. 다음에 해. 그래가지고 프레드 위트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엔진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떨어졌고, 비행기 기체에서는 YF-23이 떨어졌는데, 저 두 개 떨어진 애들이 요번에 NGAD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 기본 컨셉이. 그래서 지금 미국의 NGAD에 제일 가까운 비행기 모양은 사실은 YF-23인데, 그 비행기가 저렇게 전체적인 선형이 저런 델타형 비슷한, 저걸 크루트 에로우 델타라 그러고, 그냥 델타가 아니라 한번 깎아서 또 깎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크랭크트 에로우 델타라 그러는데, 저런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전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ing면을. 그래서 두 개를 겸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YF-23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수평 꼬리 날개가 없어요. 수평 꼬리 날개가 없고, 수직 꼬리 날개도 없고, 수평도 수직도 아닌 거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V자로 아주 그냥 펑퍼짐하게 누운 V자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 수직은 뭘로 조정해? 저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 스러스트 벡터로. 그 좀 특이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에비오닉스가 그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비행 자동 제어가 훨씬 더 지능화돼 있고 훨씬 더 복잡하고 고급인 거예요. 이제 그거 도전할 때 됐다 이거야. 우리 카이가.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날개 면적이 한없이 커져요. 뭐 한없이는 아니지만 날개 면적이 커지면 뭐가 좋아지냐? 양력이 좋아져서 비행기가 쉽게 멀리 가요. 그 다음에 날개라는 게 날개 안에, 예를 들어서 날개 면적이 뭐 40제곱미터가 커졌다. 증분이. 40제곱미터 정도 그냥 커지거든요. 날개 커지면은. 40제곱미터가 커져. 아마 FA-35A랑 FA-35C 함재 기용이 40제곱미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40은 아니고, 230이니까 9로 나누면 한 25제곱미터, 24제곱미터 정도 커졌을 거예요. 그러면 날개 안에 연료가 평균 20cm가 들어있다라 그러면, 많이 들어있는데 작은 들어있는다. 평균 20cm면 25면은 0.에서 5톤이 들어가잖아요. 날개가 그 연료 저장 탱크예요. 그래서 날개가 커지면 양력이 좋아져서 비행기가 잘 뜨고 연비가 좋아진다. 하나. 그 다음 날개가 커지면은 저게 들어간다. 근데 날개가 커지는데 얼마나 잘 움직일 거냐. 비행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올 거냐. 그 델타 얘기 그런 데서 비행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그래서 대충 상상해 봤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꼼지락꼼지락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킹스네이크를 좀 변형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꼬리를 없애진 않았고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양쪽에 눕혔죠. 그리고 날개는 전체적으로 그 크랭크트 에로우, 그러니까 델타에게 변형 형태로 해서 놨고, 그때 킹스네이크가 굉장히, 킹스네이크인가 그게? 그럴 거예요. 이름이 킹스네이크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기였어요. 저게 뭐냐면 F-16의 개량형이었는데, 저거를 안 갔던 이유가, 아까 킹스네이크가 저기 1990년대 디자인 됐거든요. 안 갔던 이유가,
90년대, 2000년대 초에 안 깠던 이유가 그때 F-35, F-22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걸로 다 쏠려서 야 이제 스텔스 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비행기요 연비 무지하게 좋고요. 항속 무지하게 길게 나오고요. 날개가 높다 보니까 아래다가 뭐 한도 없이 붙여요. 뭐를 모기를. 훌륭한 예, 비행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운 비행기로 꼽혀요. 지금 F-16보다 100번 좋은 비행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 F-16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저거 하면 되겠다. 또 저렇게 가자. 그래서 F-16 XL이에요. 그러니까 X large.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아니 꽤 큰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XL인데 그걸 나중에 F-36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킹스네이크라고. 그래서 아마 개념 단계인가 그랬던가 띄웠던가 그래요. 저도 그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아무튼 전설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특성을 가진 시험 그런 모델이다라고는 정평에 나 있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그거 비슷한 그런 그 크랭크 에로우 저런 날개 형상에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재미삼아서. 그래서 저런 걸 하면 일단 엔진을 좀 좋은 걸 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있는 엔진에 22형으로 해서 20% 업된 걸 써도 좋은데 출력이 좀 딸릴 거예요. 그러면 좀 늦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 좋은데 전력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 비행기는. 그래야 레이더도 멀리 보내고 또 레이저도 쏘고 전력 출력이 좀 딸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런 게 이제 정치력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를 좀 뚫어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앞장 세우고 국방부 앞장 세워서 지금 처박혀 있는 엔진 중에 뭐가 있냐면 YF-120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F-22 개발할 때 제안했던 엔진이에요. 여기에 이미 어댑티브 사이클이 들어있어요. 근데 단순 구조로 들어있어요. 밸브형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영구 그거에 약간 저거에 좀 덜 할 거예요. 기계적인 복잡성이. 그래서 이게 어댑티브 사이클 구조고요. 출력이 23,500, 드라이에서 23,500이에요. 그러니까 쌍발 붙여놓으면 드라이에서 47,000 나오고, 애프터 버너에서 7만 나와요. 저거랑 같죠. F-22랑. 출력이 좋아지죠. 드라이에서 47,000 정도 나와야 전기도 땡겨 쓰고 쉥쉥 날아다니고 그러겠죠. 날개 면적을 키우면은 아마 800에서 900 스퀘어 피트까지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양력이 좋아지고 내부 연료를 많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앞뒤가 지금 KF-21이 55피트거든요. 그거보다 최소한 5에서 7피트 길어지겠죠. 62나 60. 앞뒤가 길쭉해지니까 가운데가 몸통이 커지니까 거기다가 또 연료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앞뒤가 커지니까 무장창에 오버사이즈 미사일, 그러니까 365cm를 넘어가는 거, AGM-88, 함, 그 다음 타우루스 같은 지대공,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그 다음에 콩스버그 같은 스타일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미티어 같은 것도 그렇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게 다 365 넘어가거든요. 그 안에 다 챙겨 넣을 수 있죠. 우리 KF-21에 나 미티어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라고, 미티어가 365다. 미티어 집어넣을 수 있어라 그래서 미티어 딱 붙였는데 날 때 보면 미티어가 가운데 두 개는 앞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상징이 뭐냐면 나 이 뱃속에 지금 내부 무장창할 수 있는 게 최소 420은 돼. 나 함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거 암시한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그래요. 그 다음에 410 뭐 이렇게 넘으면은 대방사 레이더나 웬만한 긴 레이더들 긴 미사일들 많이 집어넣어요. 5m가 넘으면 이제 타우루스 집어넣고 별거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속은 4,300, 4,500. 제가 4,300 했는데 4,500으로 하죠. 그리고 아까처럼 수평 꼬리 날개에 승강키가 없죠. 스러스트 벡터링,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F-21처럼 스러스트 벡터링으로 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거는 최첨단 자동 비행 조정이고, 이 자동 비행 조정 알고리즘은 지금 우리 KF-21보다 한 세대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이걸 나사가 개발했어요. 나사가 개발했어요. 1990년대. 이 스라스트 벡터링 하면서 마음대로 비행기가 고바등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막 치고 올라갈 때 비행기가 어느 각도 이상이면 뚝 떨어졌었거든. 그전에는 이게 20도 이상이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30도까지 견뎠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코브라 기동이라고 하는 거 슉 가서 가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고바등각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왜 전략무기냐.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서울에서 오키나와에서 필리핀 루선 섬에서 인도에서 작전거리 이게 4,500km를 가니까 작전 반경은 2,000km는 잡아줄 수 있잖아. 2,000km를 원을 그려봤어요. 서울 기준. 중국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 남부 어디를 더 이거보다 더 뭐 운남성 귀주 이런 데를 치고 싶어.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간 다음에 회기를 대만이나 루선섬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 빨간 거 빗줄 쳐놓은 거 저건 티베트 그 히말라야 제일 높은 부분인데 보통 통상 저 위로는 비행기가 안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특히 민항기는 안 지나다녀요. 군용기는 모르겠어요. 지나다니는지. 그래서 빨간 거를 했고요. 민항기는 절대로 저 위로 안 지나다녀요.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를 기준으로 해서요. 기준으로 하면은 해안 지역은 다 들어오죠. 2,000km를 딱 해서 그림을 그리면. 해안은 다 들어옵니다. 오키나와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타이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타이완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저쪽 양자강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죠. 2,000km. 타이완은 어떻게 비행기 팔 수 있냐? 팔 수 있죠. 그 시점 되면 중국이랑 이제 중국이 뭐 거의 순치가 됐든지 타이완이 열을 받아서 나왔든지 일단 타이완 안에 중국 간첩스러운 많이 속가졌을 거예요. 타이완이 요번에 민진당 그 홍콩 그것도 민진당 승리 이전에는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 그 국민당 그 간첩 중국 간첩 같은 자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뭐였냐면 중국이랑 대립하지 않는 것이 타이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가 걔들의 기본 명제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속관해지기 시작하니까 5년 10년 지나면 완전히 속관해진다고요. 저런 거 팔 수도 있고 그때는 우리 중국 눈치 안 볼 정도로 한국이 클 수도 있으니까 타이완 그림 그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인도인데요. 인도가 저기가 어디냐면 아루나찰 프라데시라 그래가지고 인도가 그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인도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방글라데시랑 네팔 사이에 좁은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쭉 해서 가면은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또 넓은 데가 나와. 미얀마랑 연결돼 있고 그 운남이랑 연결돼 있는 데가. 저기서 띄우면요.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띄우면 저렇게 돼요. 중국을. 중국의 이쪽 끄트머리는 또 여기서 인더스강 쪽에서 띄우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저게 뜨면요. 중국 저 안쪽에 다 커버돼요. 아마 우리 저런 비행기 만들어 놓으면요. 인도가 200대 사자고 덤빌 겁니다. 인도가 저거 가지고 사고만 안 친다는 자신만 있으면 인도 200~300대 그냥 팔 수 있어요. 저거. 4,500km 가는 스텔스 전폭기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 없어요. 미국이 만드는 거는 지금 미국의 NGAD인데 NGAD가 지금 예상 가격이 대당 3,000억 원, 4,000억 원이거든요. NGAD가. 그것도 그것도 뭐 우리랑 그러니까 2030년대 말이나 나오고 미국 NGAD 안 팔아요. 미국 F-22도 안 팔았는데 밖에. F-35도 여러 가지 지능이나 기능이 자기들이 쓰는 것과 파는 것 사이에 밖에 파는 것 사이에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엔진을 잘 끌어올 수 있을지. 근데 미국도 좀 생각이 있으면 도와주겠죠. 양보하겠지. 자기들도 동의하겠죠. 최소한. 우리가 뭐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미국이 정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아니라 딱 바꿔갖고 영국의 롤스로이스랑 손잡고 해야죠.
단 롤스로이스가 아까 YF 120급의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뭐 좀 두고 보면서 하면 되죠. 한 2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필리핀 루손인데요. 필리핀에 파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저런 비싼 비행기를, 민간 비행기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필리핀이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랑 관계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루손 섬에 옛날에 미군이 쓰던 클라크 공군기지를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방문 베이스로 쓸 수 있으면 저렇게 가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오키나와, 거기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도 팔자. 일본에 안 사겠다 그래서 문제지. 팔면은 뭐 우리랑 결국은 우리를 못 배반하게 되는데, 일본, 한국 이렇게 5개가 저런 비행기로, 그러니까 항속 4,500km, 작전 반경 2,000km짜리 스텔스, 대형 스텔스로 중국을 딱 포위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맨 위에 비어 있는 데는 인도죠. 인더스강 쪽에서 뜨면 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항모가 왜 필요하냐고요. 저건 개발하면 일본에 팔고 호주에 팔고,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대만에도 팔 수 있고, 인도도 괜찮을 것 같으면 인도 팔고, 4군데만 팔아도 500대 600대 팔아요. 한국 거 말고. 유럽에서도 가끔 사는 사람 나올 거고, 유럽도 저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무르만스크를 때릴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이걸 구글 맵을 들어가요. 그래 놓고 여기서 지도를 고르면, 예, 무르만스크 근처가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무르만스크를 간다. 무르만스크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 측정을 누르고요. 영국의 뭐 여기쯤이라 그러면, 예, 2370km잖아요. 저런 비행기가 있으면 영국에서 떠서 때리고 그다음에 다시 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영국에서 핀란드가 이번에 나토 가입을 했으니까 핀란드의 기지를 이용을 해서 떴다. 그러면은 2000km를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거 시베리아 넓기도 하다.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2000km 가면. 예, 요 정도까지. 아마 이게 야말 근처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게 요런 선들이에요. 핀란드 기지에서 띄우면은,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랄 산맥 이쪽은 다 커버된다는 얘기예요. 핀란드 공군기지에서 뜨면.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공군에서 통탄을 하면서 NGAD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전장을 서유럽으로 잡았고 방어전을 생각했다. 그래서 항속거리를 보통 한 2000km, 그러니까 내부 연료만 생각했을 때 2000에서 3000을 봤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4500 정도를 봐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견제한다. 그래서 NGAD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저거가 된 거예요. 그 항속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들이 다 그 델타형 같이 생긴 거예요. 가오리 같이 가면 너무 안 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델타형이 돼서 날개 면적을 늘리는 거죠. 날개 면적을 늘리면 델타형이 아니었을 때 대비해서 만약에 한 400 스퀘어 피트가 늘었다 그러면 그게 한 40평방미터 늘은 거거든요. 40평방미터가 늘어서 평균 20cm 이 두께로 기름이 채워졌다 그러면 그게 8 입방 메타가 되는 거고, 8 입방 메타면 기름 무게로 따라서 6.4톤 정도 나옵니다. 6.4톤 나와요. 지금 KF-21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KF-21 뱃속에 들어가는 거, 날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 나와요. 6.4톤이 안 되거든요. KF-21이 12,000파운드니까 약 한 5.5톤 정도 돼요. 그냥 편의상 6톤이라고 하는데 5.7, 8톤 될 거예요. KF-21이. 5.8톤. 예. 그러니까
날개를 키우면 40평방미터만 더 키워도 키운 분이 40평방미터만 돼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아마도 KF21에 지금 뱃속에 들어가는 KF21 전체에 들어간 기름에 못지않는 양이 들어간다. 그게 그 정도로 무서워요. 이게 날개 키운다는 게. 물론 20cm가 된다는 얘기 모르겠고요. 만약에 평균 10cm라 그러면 그게 이제 줄어들겠죠. 요 정도 평균 10cm 요 정도면 줄어드는 거죠. 절반으로 한 3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날개 키우고 또 날개 키우면 기름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양력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연비가 좋아져요. 비행기가 저절로 잘 떠 있으니까 그다음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저런 그 크랭크 에로 요렇게 생긴 요런 것들이 그 드랙이 최소화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유체를 치고 나갔을 때 공기를 치고 나갔을 때 공기가 이렇게 뒤로 끄는 힘, 공기 항력이라 그러죠. 유체 항력. 그게 최소화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보셨던 것과 좀 다르죠. 아까 우리가 항모 만들어도 항모는 어디 수출할 데가 없어요. 그냥 생돈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공격원잠만 빼곤 심지어는 4,500km 스텔스 전투기까지 다 팔 수가 있어요, 바깥에. 물론 4,500km 스텔스 전투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팔아야 돼요. 거의 전략성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팔아야 돼요. 미국과 상의해 가면서 저거는. 그래서 저건 다 전략성 무기란 말이죠. 그러나 팔 수 있다고요. 일본에 파는 거 미국이 반대 안 할 거라고. 호주에 파는 거 반대 안 할 거라고요. 대만이 그때 중국 간첩스러운 정치 문화를 극복했으면 대만에 파는 거 반대 안 할 거라고요. 인도가 지금보다 정치가 더 성숙하게 되면 인도에 파는 것도 반대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격원자만 빼고는 다 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해야지. 그걸 대양 항모,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양 항모가 아니라 대양 해군이 아니라 대중 해군입니다. 대중. 우리가 우크라처럼 침공당하지 않고 전화에 안 휩쓸리려면 중국 어떻게 다룰 거냐, 그게 핵심이에요. 주적은 중국이다. 주전장은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이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은 국권이 가져가 돼. 자주국방은 뭐냐? 우리가 부분적 응징해야 될 때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응징할 수 있고, 큰 사단이 벌어진 다음에는 미국이 아무리 휴전하고 싶어 해도 우리의 조건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주국방이다. 부분적 응징, 국지적 응징과 휴전에 관한 비토권. 그게 자주국방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번째, 이런 면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치명적인 비대칭 전략이 뭐냐? 항모는 아니다. 그런데도 항모를 자꾸 저렇게 부시를 살려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우파 단세포든 간첩에 의해서 공작당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선일보 우리 유 기자님께 아마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유 기자님이었나? 네. 윤동빈 기자님. 기자님께서는 우파 단세포십니까? 아니면은 중국 간첩의 놀이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